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뭐 옥중에서 사실 옥중 정치를 약간 하셨던 것 같고 네.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 일정한 시간이 되면 술자리가 마련되고 그 술자리에는 항상 여권의 주요한 인사들이 초빙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날 술자리에 있었던 발언들이 그 여권 주요한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이제는 좀 속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한 막 터무니없는 공격들, 말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최초의 출발점은 그 전날 술자리이지 않겠냐. 유력 정치인들이 옛날 좋았었을 때 네. 김해계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도 김해계사 칭찬을 많이 하더라. 그게 다 뭐냐면 그 전날 술자리에서 그러더라. 김해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좋게 이야기하더라.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은 안 했었고 네네네. 다른 쪽에서 되게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내지는 또 주요 여권의 인사들을 통해서 원희룡 뭐 전 지사라든가 그리고 이철규 의원 예. 뭐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한 발언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중권, 김경률, 뭐 신지호, 함은경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의 최측근 실세로서 예, 뭐 비선그룹이 있다. 며칠 전에 함은경 뭡니까? 예, 네. 당협위원장은 만났습니다만 그 며칠 전 본 게 두 번째 본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둘 다 이제 서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과연 누구한테서 나왔었을까? 그리고 원희룡 의원께서 계속 뭐 김경률 좌파, 진중권 좌파 뭐 이런 얘기 누구 입에서 처음 나왔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저녁마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 중진 정치인들 모아놓고 이런 행각이 벌어진다라면 정말 국민으로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예. 제발 그런 거 좀 끊어야 한다. 과연 근데 그렇게 좀 될지는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사의 어떤 그런 이제 광폭 행보, 예. 바람직스럽지 못한 광폭 행보 이제는 끊어야 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지만 구속이 취소됨으로써 저녁 술자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지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어떤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제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관저 정치를 할 것인가 뭐 그런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민국을 파탄의 늪으로 떨어뜨린 저녁에서의 술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영향 이 둘을 어떻게 끊을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관저 정치가 뭐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쨌든지 간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펼쳐질 텐데 예. 계속해서 지금 앞서 여러 번의 어떤 당내 선거라든지 뭐 여러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게 윤심 네. 이게 나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만약에 조기 대권이 이루어진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또 윤심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걸 미래의 일로서 추측해야 될 점 찍어야 될 그럴 일이 아니라 지난 총선을 보시면 되죠. 지난 총선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결국 선거가 얼만큼 패망을 으로 이룰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지난 총선은 뭐 지하실을 거쳐서 막장으로 치닫게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미래의 예측 차원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책 그거 지금 170쪽 한 금요일 기준 170쪽 있고 아직 못 읽었거든요. 근데 뭐 250쪽 정도 이제 저희가 하나 언급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뭐 내용보다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저를 언급했다 이것보다도 저는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게 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못 읽어봤고 뭐 이제 뭐 방송의 진행자가 질문을 해서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본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김경률을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토록 종용하였다. 당시 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내용보다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그만둬라. 특히나 어떤 발언 때문에 그게 말이 저는
너무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정말 용산 대통령실의 지적인 수준이, 정치적 자질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야, 저 정도로 막장이구나. 아니 제가 어느 누구를 두고 우리 뭐 PD님, 작가님, 누구더러 기자님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뭐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걸 종용할 수 있는지, 특히나 제가 맡고 있는 공당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그만둬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정치에 개입하냐 마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치 곧바로, 개입이다. 예, 정치 개입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혹은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어떤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뭐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직접 겪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저도 뭐 녹취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명확히 그게 사실이다라면 저는 이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고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부풀려서 그리고 뭐 일을 확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여러 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발언, 그와 같은 행각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책의 내용으로 본다라면 당무 개입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관저 정치다 뭐다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자기의 본분을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여하튼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분이고,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하기 바란다. 예. 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개입을 하는 순간, 내지는 정치 개입에 대한 논란이 되는 순간, 뭐 집권 여당의 재집권 이런 것들은 뭐 저 넘어 망각의 강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치소에서도 뭐 땡땡땡으로 나왔습니다. 땡땡땡이 국민 추천 후보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좀 언론 보도가 있긴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때부터 좀 윤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석방된 것만으로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대권 출마를 좀 시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논평도 있고 기사도 있고 약간은 또 고소해하면서 하던데, 저는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정치적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신문에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다, 전 그 부분이 인정.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은 당연하고, 저는 감히 국민 일반에게도 불행한 일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한동훈 대표에게만 불리한, 혹은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함으로써 누군가는 반사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민주당은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을 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양주라고 하죠. 중국 철학자 유명한 양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죠. 내 터럭 하나를 뽑을지언정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한동훈이 죽을지언정 나는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난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한동훈이 어떻게 되든, 한동훈이 내지는 그분들 사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총선에서 당선만 된다라면 TK에서, PK에서, 영남에서 당대표에 의해서, 공천권자에 의해서 출마만 할 수 있다라면, 공천만 받을 수 있다라면 당의 미래, 국민의 미래는 전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법 된다. 제발 그런 좀 편협한 시각은 버려달라. 국힘 모두에게 불행할 것이고, 뭐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이런 상황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어쨌든 비대위원을 또 같이 비대위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좀 정치 복귀를 하고 나서 뭐 광복 행보를 하고 있어요. 뭐 개헌도 네네.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저한테 제발 좀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맨날 핸드폰 보는데 연락은 전혀 안 오시네요.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는 좀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이 암호화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저와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여하튼 한동훈 대표 특유의 어떤 논리 정연함 그리고 치밀한 논리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한 절반 정도 170쪽 정도 읽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이라고 해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린 시절의 삶 그리고 이제 검사로서의 뭐 예를 들어 대기업 SK를 수사할 때, 삼성을 수사할 때, 그리고 특정 정치인 박지원을 수사할 때, 뭐 또 누구 윤상현 의원의 뭐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뭐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책의 뭐 일부 이때 숫자 일부는 이 계엄 정국을 얘기했던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 뭐냐면. 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개인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그 서술이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라면 예. 그 사람의 삶은 뭐랄까요? 역사를 관통해내는 혹은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삶일 텐데 쭉 서술이 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걸 보면서 결과적으로 야, 이 사람이 좀 뭐랄까요? 삶의 한가운데에서 비켜서지 않는 삶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잘 받아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특성들을 잘 나타내는 책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좀 어떤 속내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좀 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뭐 최근에 보면 탄핵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좀 두 가지 말씀이 좀 충돌하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장점 혹은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 본인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어휘로라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나는 출마 안 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해. 그럴 때조차도 저는 그건 너가 꼭 출마하겠다라는 뜻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하다기보다는 속내가 잘 비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뭐 탄핵이 기각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말은 일종의 립서비스 아닌가. 립서비스임을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그간의 행보, 이 사람이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그걸 누가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왕에 뭐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한겨레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재밌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명태균 측. 명태균도 아니고 명태균 측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만약 뭐 그런 제목만 사실 봤습니다. 뭐 요즘 제 솔직한 심정으로 한겨레는 뭐 기사를 읽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이던데 뭐냐면 명태균 측 입을 벌리면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야기하면 한동훈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참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사 안 읽어봤습니다. 뭐 기사에 뭐가 있을까? 뭐 읽어봐야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끝났을 것이며 또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됐을 텐데 여하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이니만큼 제 생각이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모두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그 부분이 이제 두 분에게 있어서는 좀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저희 야권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좀 연장돼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은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라고 조금 답변을 피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재명만 이제 개헌 언급을 피하고 내지는 개헌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뭐 김문수 지사도 그렇긴 합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력한 주자로서는 네네네. 예. 좀 개헌 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변에서 많은 개헌 논의를 봐왔던 만큼 예. 이게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될 텐데 이게 사회의 소위 말하는 식자층으로부터 비롯되는 개헌 논의가 얼만큼 활발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대표 편을 살짝 들어주고 싶다. 살짝 한 20% 정도는 재미 삼아서. 예. 아니 근데 저는 개헌 논의라고 한다라면 특히나 적어도 제 기억의 범위 내에서는 개헌 87년 소위 6공화국 이 개헌 논의의 가장 키포인트는 직선제였단 말입니다. 예. 기존 체육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이 어떤 6공화국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얕으나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직선제에 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고 자기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하튼 간에 어떤 패단이 있든 간에 바뀌지 않나는 국민들이 어떤 뭐랄까요 개헌의 욕구를 느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그게 사실 실제 어떤 국민들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사실 이게 정확히 뭐 여론을 알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정말 그거를 당장에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에서는 또 이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종종 보면서 뭐 개헌 뭐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 뭐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 하는데 가끔 보면은 그거는 그냥 법률 개정으로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선거법 개정해도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종의 거대 담론으로서. 참고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헌 논의가 아주 이때요 활발했다 하면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뭐 친정이긴 합니다만 참여연대에서도 뭐 개헌 TF 만들어가지고 계속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저게 국민들한테 무슨 필요가 느껴지나 하는 거. 우리가 개헌이 안 이루어졌다고 뭐가 불편하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금 고깝게 느껴지는 거, 소위 말하는 뭐 86세대 뭐 6공화국 막 이렇게 하는데, 야 6공화국이 어떤 피로해졌다, 6공화국의 한계 이런 거 하는 건 니들 86세대 니들의 문제이고 니들의 자질의 문제이지, 그게 어떤 국가 권력 거대한 어떤 행정 체계의 문제이냐. 자꾸 니들이 바보이니까 니들이 권력을 이따위로 니들이 사적 욕구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20년 30년 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체가 이렇게 피폐해졌을 뿐이지, 니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게 과연 헌법의 문제인 건지. 괜히 지가 운전 개판으로 해놓고서는 이건 차의 문제다, 차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는 뭐 다 사륜구동으로 이륜이 아니라 사륜구동으로 바꿔야 된다. 괜히 차 탓하지 말고 헌법 탓하지 말아라.